안녕하십니까, 윤건원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실시하는 일파만파 독서 토의 책자는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가 아닌 종족주의,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소개받으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오랜 동안 거짓과 왜곡된 역사에 세뇌되어 왔는가를 아시게 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또는 많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영훈 교수의 7명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이 발간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그 반론과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다시 반론으로 이영훈 교수의 5명과 거기에 차명수, 박상우 두 분이 더 합류를 해가지고 이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을 금년도 5월에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일 종족주의 책자가 작년에 나온 후로 많은 좌파 쪽 사람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5월까지 월간 베스트셀러에 아직도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반일 종족주의인가? 우리가 민족주의라는 거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고 익숙하지만 종족주의라는 말은 많이 못 들어보셨거든요. 종족주의라는 것은 집단과 집단 사이의 극한적인 대립 현상을 말합니다. 내 쪽은 무조건 선이고 상대 집단은 모두 악입니다. 여기에는 이성적 판단이나 합리적 사고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종족주의가 지배하게 되면은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 간의 싸움이나 개미들의 전쟁처럼 무자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종족주의적 반일 의식을 키우고 있는 일부 지식인들이 있고 특히 정의연과 같은 시민단체, 문화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키운 종족주의적 반일 의식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세습화되면서 성역화된 반일 의식이 되어가는 것이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저도 상당 부분 세뇌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만 끝없이 적대할까요? 그러면서 왜 중국에는 또 특히 요즘에 들어서 비굴한 사대를 하는지, 병자호란 때 또는 6.25 전쟁 시에 중공군의 침략은 없었던 일인가요? 그런 의문을 우리가 지금 가져봐야 됩니다. 중국과 일본은 똑같이 위험한 국가입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좋은 나라, 나쁜 나라가 없는 거죠. 무서운 나라와 덜 무서운 나라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나라는 어디냐? 지리적으로 근접되어 있는 힘이 막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한테는 바로 중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덜 무서운 나라는 힘이 세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일본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해협으로 바다로 이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가장 덜 무서운 나라는 바로 이 덜 무서운 나라 중에서 우리와 체제가 같은 나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나라입니다. 요 기준에 비춰볼 적에 굳이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나라인가 하고를 정의를 한다면은 아마도 이 덜 무서운 나라와 가장 덜 무서운 나라의 중간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이런 일반적 사실들이 애면된 그런 특정 인식이 성역화되어가는 역사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 프롤로그를 읽으면은 거기서부터 상당히 쇼킹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목을 이영훈 교수는 거짓말의 나라라고 붙였더라고요. 솔직히 처음 보았을 때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영훈 교수가 예로 쭉 들은 내용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2008년 광우병 난동입니다. 이게 바로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청 앞에서 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 내송송 구멍 타기니 하면서 엄청 선동적인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됐는데, 이것을 기획하고 가장 선두에서 역할을 했던 것이 당시에 MBC PD였습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하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지금 MBC의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음모론, 세월호 음모론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다시 들고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음해성 보도, 그 탄핵 시절에 이게 아주 정말 피크를 이루는 그런 거짓말들인데, 우종찬 기자는 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이라는 그런 책자로 이렇게 수록해서 발간했는데, 이게 한 권으로 담지 못해서 두 권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이 가짜뉴스들이 아직도 블로거들이 올려놓고 있는데, 금년도 3월 5일 날 티스토리 잉글리시라는 그 블로거가 30개의 가짜뉴스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30개의 가짜뉴스가 아직까지도 이 가짜뉴스를 보도했던 어떤 매체도 사과를 한다든지 반성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뉴스가 그럼 이제 와서 다 밝혀졌느냐? 2017년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그 사진 자료와 같이 2017년 2월 20일자 경남 여성신문에 배진영 기자가 언론사 오보 25개 사례를 올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2주 후에 3월 10일 날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판결했고, 대다수 국민들은 방관했습니다. 집단적 거짓말의 풍토는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은 거짓말에 도가 넘는 매우 위험한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그 거짓말에 도가 넘은 매우 위험한 사회가 됐습니다. 2014년 그 기록에 의하면은 위증죄로 고발된 사람이 1,400명입니다. 이것을 이 저자들이 일본의 그 위증죄 고발 인원수와 비교를 해보니까 인구 비례로 볼 때에 430배. 그리고 같은 연도에 보험 사기가 4조 5천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을 신뢰한다는 그 비율이 1985년에는 38%, 2010년에는 26%로 점점 우리는 불신의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조차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 많은데, 이 책에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그 조선 총독부가 토지 조사를 통해서 40%의 토지를 국유지로 빼앗았다. 이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식민지 조선의 쌀을 일본으로 실어 날랐다. 이 내용도 사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 무지의 소산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거짓이거나 또는 근거 없는 전언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저자들은 자료와 증언 정치 등 과학적 합리적인 사료를 토대로 이 책을 썼고,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언제든지 수정하겠다는 학자적 자세를 책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래의 아리랑입니다. 이 토지조사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황당무계 아리랑이라고 그렇게 썼는데, 황당무계 해도 소설이니까 괜찮은가? 그게 아닙니다. 이 책이 350만 부나 팔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이 소설의 내용이 전달됐겠습니까? 그리고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이 소설은 시대적으로는 일제 총독부가 토지 조사를 하던 시대, 즉 1910년에서 18년 그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장소는 김제평야 일대입니다. 이 소설 내용 일부를 이제 소개드리면은, 지주 총대에게 폭행을 가해 치명상을 입힌 차갑소를 경찰령에 의해 총사령에 처한다. 이러한 직결 사형이 전국에 4,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소설에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사진 아래 사진 왼쪽은 이 차갑소를 마을 당산나무에 묶어놓고 경찰이 총살을 위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장면. 그 옆에는 마을 주민들이 이 총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도 한 명 있네요. 이런 사진과 소설이 그림과 소설이 그대로 전달되니 이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사실인 양 믿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고향에서 당시에 그 토지 조사를 위해서 측량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나 기록과 현장 조사 그리고 합리적인 분석 결과 토지 조사 관련 총사령은 없었습니다. 그 근거로 두 가지를 제가 책에 있는 내용과 다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3년에 53명의 사형 선고가 있었는데 모두 복심에 이루어졌다는 그 근거 자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시에 경기도 광명에서는 200여 명의 그 폭력 시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에서 설명드리면은 이와 같은 즉결 총사령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토지조사를 이제 공고를 했는데 그 공고를 했음에도 무지몽매한 농민들이 신고 기한을 넘겼고 총독부는 이를 빌미로 전국의 토지 40%를 수탈했다. 이렇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농경민이었던 우리 조상들은 토지 인명지맥야, 즉 토지는 곧 목숨줄이었습니다. 실제 이런 그 40%나 되는 자기 토지를 수탈당했다면은 전국이 민심이 흉흉해지고 아마 폭동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도 빼앗긴 내 땅 돌려달라는 청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과 30년 전에 전국토의 40%나 뺏긴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없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실상은 그럼 어땠냐? 토지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를 상당히 농민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토지 증명을 해준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조사반이 오면 자기 땅에서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이장을 앞세워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는 그런 확인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3.1운동 당시에 경기도 광명에서 있었던 그 사례입니다. 광명에서 이정석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경찰에 의해서 주재소로 잡혀갔고요. 이제 주재소에 감금됐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주재소에 감금된 걸로 안 그 마을 주민들이 한 200여 명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200여 명이 밤 10시에 주재소를 포위하고 함정을 질리면서 몽둥이로 주재소 앞에 그 게시판을 때려 부수고 그리고 그 벽면에 한 반쯤에 구멍을 뚫고 이 구멍을 통해서 돌을 던지고 이렇게 폭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이 시위는 끝났는데 다음날 경찰들이 이 시위 주동자 7명을 체포해서 구속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3.1 만세 운동은 전국적 규모로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총독부에서도 엄청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때였고, 그리고 이 광명에서 있은 이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집단 폭력 저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동자로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복심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광명에서 작년도에 발간된 책자에 앞에 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식민 통치 시대였지만은 최소한의 법치를 적용했음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최초 단독으로 만세 시위를 했던 이정석이라는 사람은 일단 체포는 됐었는데 재판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후손들도 재판을 받았다든지 형을 살았다든지 하는 것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아리랑에서와 같이 경찰령에 의해서 현장 총살 4,000명은 이 두 가지 사례로 봐 완전 허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구적인 조정래의 소설 아리랑이나 태백산맥, 정글만리 같은 소설들이 우리 사회를 먹구름으로 덮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가 이 종족주의의 상당한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 이 성문화 문제는 인류사 고래로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1937년에서 45년 일제 시기만의 문제인 것처럼 다른 것이 심각한 오류이고 이거 왜곡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1991년까지는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대협이라는 단체가 1990년 11월에 등장했고 그 다음에 91년 8월 16일 우측 그 신문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학순이라는 그 위안부 출신의 할머니가 정신대 존재를 내가 증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에 이게 기사화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위안부 문제가 우리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요. 후일 검증 과정에서 정신대가 아닌 위안부로 바뀝니다. 정신대는 이런 그 성 문제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여자 정신 근로대로 노동력을 산업 현장에 동원한 그런 그 명칭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대협은 이제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인데 정대협도 요즘 우리가 듣고 있는 바와 같은 정의 기억연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위안부 문제의 최초 그 제기하는 사람은 일본인이었습니다.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라는 사람이 1983년도에 나의 전쟁 범죄, 조선인 강제 연행이라는 이런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위에 사진 자료에 좌측에 있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후에 또 이와 관련된 또 한 권의 책을 냈는데 나의 전쟁 범죄라는 이 책에 수록된 내용에 보면은 1943년 5월 하순에 제주도 성산포 등지에서 민가나 공장에 여자들이 모여서 작업하고 있는 걸 둘러싸고 마구잡이로 잡아서 205명을 잡아갔다. 그런데 이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주도 이 제주신문이나 여기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현지에서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런 기사가 이제 제주신문에 났고, 나중에 이제 후일 2000년대에는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살아온 거하고 가지고 있던 직업하고 이게 전혀 맞지 않다.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지어낸 거짓말이다 하는 그 증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제 이런 그 소설을 바탕으로 김명서라는 사람이 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여자들을 백주 대낮에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잡아온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이제 우리 사이에 쭉 퍼지게 됩니다. 이화여대 어떤 그 모 교수가 위안부가 당시에 20만 명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럼 20만 명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수치냐 이렇게 이제 이용훈 교수 측하고 이렇게 토의를 하면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용훈 교수 측에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제 유출을 해봤더니 20만 명 그 정도로 많지는 않고 한 7,200명쯤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요거를 제가 왜 제시했냐면 여기 몇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군이 28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위안부를 운영할 적에 병사 150명당 1명 정도의 기준으로 그렇게 위안부를 운용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직접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위탁 운영을 했죠. 그리고 1942년에 일본군에서 장병들에게 지급한 사크가 요즘 말로는 콘돔입니다. 사크가 3,210만 개였습니다. 그래서 150명당 1명, 그 다음에 사크의 숫자,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해보니까 일본 군이 직접 운영하는 데는 한 1만 8천 명 정도의 위안부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팩트 자료가 요겁니다. 당시에 위안부들의 민족별 구성이 일본인이 40%, 현지인이 30%, 조선인은 20%, 기타가 10%였다. 이런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우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안부들은 그러면은 전부 무보수로 강제로 진짜 성노예 그러면은 전혀 보수도 받지 않고 아주 혹독한 조건에 의해서 이런 성착취를 당한 걸로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화대로 돈을 받았다. 그래서 일반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여성들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문옥주라는 그 여인이 구술한 것을 토대로 어느 일본 사람이 책자를 발견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문옥주라는 여인은 굉장히 능력 있는 여인으로 뭐 그 현역 군인 중에 애인이 있을 정도까지 그런 일도 있었고, 어떤 문옥주는 이제 버마 전선의 방패사단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옥주가 저금한 통장의 사본이 현재도 시모노세키 그 하관 우체국에 현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셔야 될 내용은 일제시대의 그 주선업, 술집이죠, 술집. 주선업하고 이제 우얀소업이 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선업자들이 여인들을 데려갈 적에 본인의 취업 사유서, 호주의 취업 동의서, 호적 등본, 경찰서장의 여행 허가서, 그 다음에 여권, 이런 거를 챙기지 않으면은 여인들을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모든 거를 합법, 전혀 문제시될 일이 없이 데려간 건 아니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때 당시 사회의 문제인데, 1934년에 이광수가 쓴 글, 팔려가는 딸들이라는 글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면은, 딸을 팔아먹는 짓은 그리 신기한 일도 아니다. 남의 딸이나 제 아내를 파는 일도 있었다. 팔아서 먹는 놈이 있고, 한편에서는 사다가 먹는 놈도 있었다. 이런 글이 이광수의 글에 1934년에 있습니다. 이때 당시 시대 상황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 있는 자료는 중국 안후이성에 있었던 우얀부 업소의 그 명부인데, 거기에 이제 이 우얀부들의 성함이 전부 다 한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얀부들은 사실 못 사는 집, 못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 갔는데 거의 무학자들인데, 이들의 성함이 한자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 우얀부 업소에서 이들의 호적 등본을 갖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자료는 1921년부터 43년까지 약취나 유괴로 기소된 자들, 그러니까 여자들을 강제로 데려갔다, 이렇게 이제 경찰이 이제 입건해가지고 한 사람 중에서 기소된 자들의 비율이 10 내지 20%밖에 안 됐답니다. 대부분은 합법을 갖췄다. 어찌됐거나 합법을 갖춰서 이런 그 우얀소업이나 주선업을 운영했다. 당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사실 해방 후에도 이 우얀부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이 자료를 보면은 더 열악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02년에 이때 이제 김대중 정부가 끝나가고 노무현 정부로 넘어갈 직전인데, 이때 여성부에서 조사 결과 다방 등 유사 성매매 업소를 포함해서 그런 데서 종사하는 여성들이 24만 명이었다. 그리고 전국의 68개 시창촌에 9,092명의 우얀부들이 있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 2003년에 군산시 지창촌에 큰 화재가 났는데, 이때 12명의 우얀부가 불에 타 죽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포주가 이 우얀부들이 도망을 못 가게 밖에서 문을 잠궈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중간에 있는 자료는 해방 후에 우얀부의 규모와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인데, 성병 검진 여인의 숫자가 55년에는 11만 명, 59년에는 16만 명, 그 다음에 66년에는 엄청 올라가서 39만 명이나 됩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검진 체계가 더 이제 나아져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얀부 문제는 인류의 어두운 역사일 뿐입니다, 사실. 그런데 일제시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걸 계속 몇십 년을 문제시하는 것은 정의연의 목표가 한일 관계의 파탄에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왜 강제동원의 신화인가? 그렇다면 강제동원이 일제시대에 없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2018년
10월에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그 박스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44년 9월부터 징용은 법에 의한 강제동원이 분명합니다. 9월부터 시행된 징용으로 22만 명의 그 조선인이 일본으로 동원됐습니다. 징용 불응 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엔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이게 징용은 분명한 법률에 의한 강제 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루는 우리 사례는 징용의 사례가 아닙니다. 그 법원의 작년 2018년 10월에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43년에서부터 45년 구 일본 제철에서 일한 4명의 원고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며 회사로부터 학대를 받았으니 구 일본 제철의 뒤를 이은 신 일철 주금은 이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의 의자료를 지급하라. 이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2018년 10월에 내린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이 사람들이 그 4명이 일본 법원에서 제소를 했다가 이미 2심 이상에서 패소가 확정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을 제기는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들 대법원 판결에 나온 이 4명들은 강제 동원되었는가 아닌가? 강제 동원되었는가? 이들은 실제는 자유응무로 일본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일본에 간 것은 1943년 평양에서 100명 모집에 500명 지원하는 5대1의 경쟁을 뚫고 면접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지인들에게 부탁까지 해가면서 갔던 사람들입니다. 요 왼쪽에 있는 2명 여운택과 신천수가 평양에서 지원해서 갔고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대전과 군산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받지 못했다는 미불금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운택은 495엔, 신천수는 467엔, 이런 미불금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징병노무자 국가보상이 2차례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1975년에 사망자 1인당 30만 원씩의 그 보상을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보상을 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7,700여 원을 썼는데 이 신고받고 지불하고 뭐 이런 하는 거 행정 비용으로만 1,700여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1년 내내 이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사망자 해무자에는 1인당 2천만 원, 부상자 등한테는 사등으로 지급하고 어떤 무사생환자, 다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의료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나와 있는 사람들 같은 그 사람들한테는 미수금으로 1N당 2,000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떨어지고, 일본이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한국의 수출을 허가제로 바꾸고, 또 한국은 종족주의적 반응을 보이면서 지소미아 파기로 대응하고, 현재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지소미아 파기가 유보된 상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풍수지리를 대부분 신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말뚝 얘기가 이제 못 들어본 분들은 못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일제가 풍수 침략용으로 박았다는 새말뚝 얘기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컸던 것이 많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하고 했던 것들이 1984년에 백운대에 일본이 박았다는 새말뚝 소동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박았다는, 백운대에 박았다는 새말뚝이 소문이나 구전 외에 어떤 합리적 객관적인 증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이제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1년 동안 전국에 박혀 있는 새말뚝을 신고를 받았는데 439개의 새말뚝이 신고가 됐는데, 이 중에 실제 일제가 박은 것으로 밝혀진 것은 18개 뿐입니다. 그 중에 그 충북 단양군의 어떤 남한강 북벽, 암벽에 일제가 새말뚝을 박았다.
그런데 이 새말뚝은 그 지역 주민이 해방 후에 주민들이 밧줄을 걸려고 박은 것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박은 것으로 둔갑됐고, 이것을 주민의 증언은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에는 풍수설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 18개로 밝혀진 일본이 박은 새말뚝, 이것들은 대부분이 측량 기준점으로 박은 것을 오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동의 출발은 사실 김영삼 정부의 중앙청 건물 철거였습니다. 그 역사적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건물인데 그것을 꼭 철거했어야 하는가, 지금도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에필로그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에필로그의 제목은 반일 종족주의의 업보입니다. 경제, 정치, 사회 등 모든 방면에 이 반일 종족주의가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종족주의적 사고로 여성 대통령을 성적으로 욕보이고 온갖 추한 소문을 지어내는 나라가 됐고, 그것도 일반인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공적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지키는 부류들은 전부 다 친일로 매도를 합니다.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정치문화는 목매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요 박스에 있는 내용을 참담한 심정으로 제가 읽어봤는데,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석양의 날개를 편다.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말의 뜻은 만국의 예언은 만국의 현실이 한참 진행되고 나서야 들린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거는 뭐 서구와 많은 학자들이 쓰는 말인데, 요 미네르바라는 것은 이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신입니다. 지혜의 신의 신조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그 신조가 부엉이랍니다. 거기서 나온 말인데, 이거 헤겔이 뭐 지혜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만국의 예언. 그래서 이영훈 교수가 이 책이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아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한다. 그런 말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드리지 못한 기타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식민지 수탈론의 실상, 아주 생생하게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모두가 대부분 식민지 때 수탈이 됐다는 쪽에 대부분 생각이 가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근대화에도 엄청 기여를 했구나, 그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근데 이 독도 문제가 반일 종족주의의 아주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종족주의적으로 접근할 문제인가, 아니면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과제인가? 사실 독도가 지켜지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은 한미동맹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해가지고 독도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만약 파기가 된다면은 몇 년 내에 일본이 독도를 점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요즘에 특히 좌파 쪽에서 고종을 개명군주로 어떤 바꿔놓으려는 그런 시도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많은 저항과 비판으로 하지 못했는데, 그 내용도 이 책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신승리적인 반일 종족주의는 승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자신을 파괴합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도 여기 제가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많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자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참고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제가 소개드린 내용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인데, 노재봉 옛날 총리 지내신 분 아시죠? 이분이 이제 국력 요소의 피라미드라는 그런 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이제 군사력인데, 그 나라의 국력을 우리가 평가해 볼 적에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것은 군사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하면은 세계 최강의 진짜 뭐 천조국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항공모함, 그다음에 B-1B 폭격기, 죽음의 백조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뭐 F-22 랩터, 스텔스 전폭기, 그런 것들 보면 미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가질 수 없는 그 대단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군사력을 가지려면은 그 바탕에 산업이 있어야 됩니다. 산업. 그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기술이 그 바탕이 돼야 되고, 그 기술은 기초과학이 없이는 개발과 발전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기초과학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사실적 사상, 철학, 생각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기초과학이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족주의적 사고나 거짓말, PC와 같은 그런 위선, 그것이 사회에 가득 차 있으면은 절대로 큰 국력을 키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력을 키우기는 고사하고 사상 누각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소개드릴 내용과 발표드릴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의견으로 오늘 시간이 유익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